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는 가운데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파행돼 시한 내 청문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청와대가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혐의 선고가 생중계되는데요. 내란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차례로 만나 여야 입장 들어보고요. 오랜만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월 21일 수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수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네요. 예, 이 대통령이 어제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기를 제작해서 북한으로 날려보낸 혐의로 지금 30대 남성 오모 씨 등이 수사를 받는 사건을 거론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군정보사령부가 사건에 개입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두고 안규배 국방부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이 대통령은 이 국방장관에게 무인기를 적발하지 못한 건 군 감시망에 허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 근무하는데 왜 체크를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국방부에 따르면은 우리 군의 국지 방공 레이더는 이 북에서 남으로 오는 비행체를 식별하는 걸 주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또 소형 무인기와는 또 새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에서 북으로 가는 민간 무인기를 잡아내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 대통령은 이번 무인기 사태처럼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 분위기가 계속되면 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가운데 우선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 금지 구역을 복원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하는 등 이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유화책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이 또 국무회에서 생리대 가격 문제를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예, 지금 이 대통령이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서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것 같은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아예 위탁 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네. 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법적으로 오늘까지 열려야 하는데 어제도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오늘까지 열려야 되는데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도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 요청을 다시 해오면 이 여야가 협의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후보자 자료 제출 문제가 현재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료 요구가 좀 지나치다 이렇게 야당을 비판하고 있는데 야당은 후보자가 자료를 잘 냈다는 거짓말까지 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는 만큼 좀 관심은 여기에 집중돼야 한다. 청문회는 굳이 안 열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국민의힘은 자료가 오면 최소 이틀은 분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당 모두 청문회를 열긴 열자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서 청와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은 일단은 그제 밤에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청문회를 지켜본 다음에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 현재 뭐 크게 상황이 바뀐 건 없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재송부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구하면 이후 여야는 청문회 일정을 다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래도 불발되면 후보자 임명은 결국 이 대통령 몫인데 이 후보자는 그 시시비비를 잘 따질 수 있는 건 국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청문회가 잘 열려서 소상히 소명드릴 기회를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정부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권리박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협의해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서 권리박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배송기사나 학습지 교사처럼 이 전통적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최저임금,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죠. 이 같은 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합니다. 이 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요. 추정제가 도입되면 플랫폼 기업이나 사업주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산업계하고 노동계가 지금 달가워하지 않은 분위기라고요?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산업계는 특히 프리랜서나 플랫폼 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최대 장점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고요. 만약 프리랜서가 노동자로 인정돼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면 원하는 시간에 유연하게 일하며 수입을 올리려는 프리랜서들의 활동도 제약을 받습니다. 플랫폼 운영 비용이 늘어서 결국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수혜 대상으로 분류되는 노동계조차 이번 법안을 좀 반대하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서 별도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플랫폼 노동자를 2등 시민으로 고착화하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게 정답이라는 건데요. 근로자를 정의하는 법 조항을 고치지 않는 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 20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입장 내놨을까요? 예, 강선우 의원이 이제 21시간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5시 53분 나왔습니다. 신문이 2시쯤이 끝났는데 이제 4시간 정도 진술 조서를 재검토했다고 하고요. 어제 사실 경찰에 출석하면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면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에야 이제 소환을 한 건데요. 강 의원은 이 의혹이 제기되자 이 보좌관에게 돈 받은 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2021년 겨울 서울의 한 호텔 카페에서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전달했다면서 이듬해인 2022년 가을 식사 자리에서 불러내 이 보좌관이 이제 돈을 돌려줬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시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 받은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향한 병합 의지 계속 내비치고 있는데 그린란드 정부가 미국의 군사 침공을 비롯해서 모든 시나리오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요. 예.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이 그린란드 총리입니다.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병합할 것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린란드 정부는 또한 주민들에게 가정 내 닷새분의 식량을 비축하라는 권고 등이 포함된 새로운 지침을 배포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합병에 반대하는 유럽 8개 나라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갈등이 점점 극에 다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폰데라이엔 그 EU 집행위원장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설에 나섰는데 그린란드에서 대규모 유럽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의 공동이익으로 우리는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건데 지금 미국이 그린란드 갈등을 이유로 유럽의 오랜 동맹국들에게 징벌적 관세를 때린 것에 대해서도 좀 경고를 했습니다.
사업에서처럼 정치에서는 합의는 합의다. 친구들이 악수할 때 그것은 의미를 지녀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이 작년에 무역 합의를 맺었음을 일깨웠고요. 또 그러면서 유럽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실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위협에 유럽은 단호하고 단결되고 비례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같은 자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유럽이 보복 관세를 실제로 단행한다면 우리는 맞대응 국면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강추위 차량 배터리에도 문제가 생기기 쉬우니까요. 내 차는 괜찮은지 점검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안양교 부근에서 금천교 쪽으로 정체가 극심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금천고가교 위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났기 때문인데요. 전차로가 통제되다가 현재는 1차로에서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이렇게 여파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포 쪽으로는 비봉 부근에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 서서울 요금소일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부근에서 혼잡합니다.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장수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났습니다. 서운 분기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 구리에서 판교 쪽이고요. 퇴계원 부근에서 사고 여파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지한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미국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어요. 네, 이른바 셀 아메리카가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대상으로는 관세 위협을 하고 있고 그린란드 관련 강경 발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트럼프가 프랑스 와인에 대해서는 최대 200%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린란드 영유권을 둘러싸서는 압박성 발언을 이어간 겁니다. 이 단순하게 무역 이슈를 넘어서서 지정학적 리스크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을 한 겁니다. 주식, 채권, 달러가 동시에 하락하는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장세가 전개된 하루였습니다. 시장이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 미국 자산 전반에 대한 신뢰 흔들림, 그러니까 미국 디스카운트 가능성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미국 금융시장 반응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예, S&P 500은 하루 만에 2.1% 빠지면서 2026년 연초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네. 나스닥도 2.4%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 하락했습니다.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10년물 수익률이 4.29%까지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이틀 연속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주식과 채권, 통화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린 흔하지 않은 날입니다. 네. 자,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국채, 달러 동시에 내던지는 이른바 셀 아메리카 트레이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월스트리트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점진적으로 미국 노출을 줄이거나 해지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요. 네. 동맹국에 대한 강압적 외교가 장기적인 지정학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버리는 것은 위험한 베팅이라며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단기 충격은 인정하고 장기 추세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유럽하고 또 캐나다의 반응 좀 궁금한데요. 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은 미국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더 큰 주권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영국은 갈등 완화를 원한다고 밝혔고요. 캐나다의 경우에는 그린란드와 덴마크를 전폭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총리는 극단적 상황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런 반응들이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겁니다. 네. 지금 관심이
지금까지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준 것으로 끝날지 아니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걸로 작용할지 궁금한데 어떻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트럼프가 결국에는 압박한 후에 후퇴하는 이른바 타코 이 패턴이 반복할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강경하게 관세 위협을 하고 협상을 이끌어내면서 마무리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린란드라는 주권 그리고 안보 이슈가 얽혀 있어서 과거보다 상황이 복잡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 독일은행의 경우에는 수사가 더 격해질 경우 시장 반응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장 충격이 컸던 이유가 궁금한데요.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설문에 따르면요. 투자자들의 주식 낙관론이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주식 하락에 대비한 해지는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과도한 낙관,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낮은 방어 상태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지정학적 충격이 발생을 하니까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가 된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한 이후에 미국 시장 흐름이 글로벌 주요 국가에 비해서 좀 부진하네요. 예, 트럼프 재집권 이후 1년간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주식이 약 3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S&P 500 수익률의 2배에 달았습니다. 1993년 이후에 미국이 대통령 취임 첫 해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건 첫 번째 사례입니다. 유럽과 신흥국 주식의 상대적 강세가 뚜렷하기도 했고요. 이번 사태는 미국 쏠림 포지션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채권 시장에서는 어떤 신호가 나타났을까요? 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6.8bp 상승하면서 4.29%까지 올랐습니다. 일본 국채 시장의 급락 그리고 덴마크 연기금의 미 국채 축소 계획도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유럽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대규모로 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는 했는데요. 실제로는 민간 자금이 많아서 실행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이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국채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업 실적 시즌이잖아요. 어떻게 올라갈까요? 예, 정치 이슈가 실적 시즌을 가리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은 만큼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 모두에서 서프라이즈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S&P 500의 4분기 EPS 증가율 전망이 8.4%로 2년 내 최저 수준으로 낮습니다. 다만 예상치가 이렇게 낮아서 실적 상회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하긴 합니다. 네. 자, 우리 시장으로 가보면 어제 코스피는 잠깐 쉬어갔는데 코스닥은 상승했어요. 예, 코스피 5천을 앞두고 개인들의 경계심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 ETF가 최근 5거래일 동안 4,700억 원 수준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와 하락의 2배에 베팅하는 인버스 레버리지 ETF에서는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에 변화가 생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지수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하락하긴 했는데요. 상승 종목 수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시총 대형주에서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중소형주 위주로 순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0.39% 하락한 4,885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반면 코스닥은 0.83% 오르면서 976포인트로 장을 마치면서 1,000포인트까지 이제 24포인트 남은 상황입니다. 네. 자, 올해 시작하고 장기간 랠리를 이어왔는데 하루 쉬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번 상승 랠리가 12일에서 멈췄는데요. 10일 상승했던 건 케이스가 3번뿐이라서 11거래일 연속해서 올랐던 케이스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을 포함해서 총 6번인데요. 이번을 제외하고 과거 5번 동안 이렇게 연속해서 오르다가 그 기록이 끝난 후에 추가 상승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체크해 보니까 그 후로 1개월 동안 한 번만 0.1% 하락을 보이고 나머지 4번은 평균 8.7%나 지수가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모멘텀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고 추가 상승이 이어지는 겁니다. 네. 최근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강한 게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인데 전력기기 산업도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는 뉴스가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주식은 24년에 82,200원으로 시작한 주가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91만 5천 원이었습니까? 10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네.
예,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를 보니까 초고압 변압기의 대미 수출액이 22년에 1,600억 수준에서 작년에 1조 원을 넘어서면서 7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아, 네. 미국 변압기의 70% 정도가 교체 주기를 맞으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늘면서 인프라 확대가 되고 그 수혜를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국내 전력기기 3사 하면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이 있는데요. 이 3사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급상승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인재 영입 그리고 로봇 인재 영입에 이어서 현대차 로봇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준비에 대한 소식도 나왔어요. 예,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CES에서 아틀라스를 선보인 이후로 현대차의 주가가 시총 3위에 올랐었고요. 1월에만 61%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47만 9천 원의 종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율을 90% 확보하고 있는데요. 미국 나스닥 상장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CES에서 아틀라스 발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 가치를 4조 원에서 10조 원 사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3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예, TS이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이번에 국내외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HBM용 검사 장비인 프로브카드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25년 대비 매출이 26년에는 4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시장의 규모가 26년에 5조 4천억 수준에서 35년까지 연평균 9.85%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TS의 향후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수요일장이 이제 곧 열리는데 오늘 주식시장 흐름 또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은 0.66%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셀 아메리카가 일어난 미국 시장을 봤을 때 이런 야간 선물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초가는 조금 하락해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7%가 빠지면서 오늘 반도체 섹터도 좀 약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저께 시장이 12월 이후 지금까지 상승 종목이 가장 많았던 것처럼 시장은 빠지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매기가 다른 중소형주들로 옮겨가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빠지는 것이 시장 본연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충격으로 인한 시장의 조정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빠질 때는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것이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최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한 주의 한가운데 수요일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아침 더 추운 것 같아요. 네. 한파특보 확대 강화됐죠? 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와 전북 내륙, 경북과 경남 내륙으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더 낮아져 이 강추위가 기승인데요. 현재 강원도 철원군 마현이 영하 20.7도로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낮고 서울도 영하 12.1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하는 추위는 매우 심합니다. 네.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5도, 춘천과 청주가 영하 4, 전주가 영하 2도로 종일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제주도에 이어서 전남 여수와 충남 서해안에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쳐 전라도 해안까지 다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네, 사흘 그렇죠. 춥고 나흘은 날씨가 풀린다. 네. 근데 지금은 일주일 내내 혹독한 추위가 이어져서 이런 말이 무색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파는 앞으로도 며칠 더 견뎌야 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내일은 영하 14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겠고요. 예. 모레 금요일은 영하 11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영하 10도로 한파가 위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일주일 내내 지속되고 다음 주에도 중반까지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 8도 선으로
평년보다는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전국이 진짜 꽁꽁 얼어붙었는데 폭설이 또 쏟아지는 곳이 있다고요? 네, 북극 한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발달해 오늘부터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 울릉도와 독도에는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이 내일까지 예상 적설은 울릉도와 독도에 최고 30cm, 제주도 산지에 최고 25, 전라도 서해안에 10cm 이상, 전라도 내륙에 1에서 5, 충남 일부에도 1에서 3cm 정도입니다. 특히 대설특보가 내려진 전북 남부 서해안과 전남 북서부,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1에서 많게는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폭설이 예보된 곳은 특히 농가에서도 시설물 관리, 안전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 시사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과 관련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국회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에 온통 시선이 가 있습니다. 지금 이틀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야당에서는 계속 이 자료 제출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후보자 검증이 어려울 정도로 자료 제출이 부족했습니까? 그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을 시한인 지난주 금요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날 오전 제출 기준으로 간사가 15%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본인들 유리한 것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 기획예산처 정부가 제출해야 될 자료가 있고 후보자 본인이 제출해야 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자료는 이미 그 금요일 오후 5시 그 시한에 100% 완료했다는 것이고요. 네. 후보자는 자기는 한 75% 정도 냈다. 그러니까 역대 장관 후보자와 비교해서 결코 적지 않다.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인사청문회 당일날 이 국민의힘 야당이 111건의 추가 요구 자료를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당일날 이렇게 많은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없는데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 후보자 측에서 지금 계속 제출하고 있다는데 35건은 아예 자료 자체가 없거나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나 뭐 이런 시모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출 곤란하다고 한 내용이 보니까 시어머니라든가 후보자가 금융거래 내역 있잖아요. 이건 역대 그 어떤 후보자가 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아이들의 대입 채점 자료도 그동안 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학 성적 증명서 이런 것도 요즘은 어렵거든요. 아파트 출입 기록 막 이런 걸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료가 제출이 부실하다는 것은 핑계다. 저쪽에서는 어떤 식으로건 핑계를 들어서 이 청문회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지난번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한덕수 총리 할 때도 보면 자료 제출 이 부실 문제가 늘 거론돼요. 근데 저희는 청문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지금이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여론이 매우 악화되어 있다. 그러니 굳이 청문회까지 갈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청문회가 열리면 본인이 나와서 해명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어느 정도 일부 또 소명이 되면은 지금보다 여론이 조금 이렇게 개선될까 봐 하는 우려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에게 이 부담을 넘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려면 강행하세요. 이렇게 그 짐을 넘기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다. 물론 당 안에서는 한동혁 대표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네. 지금 그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모든 상임위를 운영 일정을, 중단해라. 네, 네. 이렇게 이미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 당 내부의 어떤 그런 요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대통령은
어쨌든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은 해보자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 단독 개최 카드 지금쯤이면 좀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다수당의 그 간사가 사의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저께와 같이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인사청문회가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13일에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위원장의 사의를 보고 저희가 채택한 인사청문회마저도 본인들이 거부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개의 요구서를 다시 냈습니다. 아, 인사청문회 네. 하자고. 예. 그랬더니 이제 위원장이 들어와서 사회는 보고 나서 상정은 안 하는. 예, 상정을 안 하고 그냥 의사진행 발언만 시키고 정의를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국회법상 저희가 단독 소집 요구를 해도 아. 위원장이 들어와가지고 또다시 개의만 하고 정의한 다음에 나가버리면 자정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자동 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현실적으로 없다는 말씀이군요. 네. 지금 법정 시한이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이 오늘인데 오늘 또 지금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할지 다들 궁금해하세요. 뭐 오프닝에서도 저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한 내에 청문 결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열흘 안에 기간 정해서 다시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갈까요? 우선 이제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를 저희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있었던 우리 당 지도부의 만찬에서는 어렵게 모신 분이다. 그런 만큼 인사청문회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시용일관 그 입장을 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법률에 의거해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다 검증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본인의 권한인 거고요. 네. 국회는 그것을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검증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또 대통령에게 알려주는 게 저희의 역할인데 국회의 역할을 지금 포기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참으로 답답하실 겁니다. 당연히 우리 여당마저도 그냥 아무리 대통령이 추천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눈 감고 덮어줄 생각 없거든요.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기회 자체를 지금 국민의힘이 어거지로 지금 이걸 막고 있는 상황이니 대통령께서는 오늘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10일 안에 기한을 정해서 재송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입장을 저는 취할 거라 보여집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면은 굳이 그 절차를 밟지 않아도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이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회에다가 재송부 빨리 인사청문회를 법정 시한이 지났지만은 여야가 합의해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청문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 보여집니다. 예상 시나리오를 조금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대통령께서 그러면 재송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청문회 개최에 응하지 않으면 이럴 경우에는 결국 또 기한은 다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거나 아니면 정반대의 선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저는 그 가능성이 당초에 그러니까 이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지 전부터 저는 그게 반반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은 국민 통합과 그리고 실용이 인사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지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정책인 큰 부담을 감수하고 그런 탕평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높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이제 제기됐기 때문에 이 네. 부분만큼은 국회가 한번 그럼 제대로 검증을 해주라라고 요청을 정당하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국회가 이런 법이 정한 절차를 지금 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니 검증에 따라서 국민 여론, 국민의 입장 이걸 종합적으로 살피고 최종 판단하시려고 했을 것 같은데 네. 이 과정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당초에 이런 그 청문회를 거치고 나면은 본인이 판단하건대 이건 임명을 해도 되겠다 또는 도저히 국민 정서에 반하니 임명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 절차가 진행되는 거라 봤을 텐데 결국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고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대통령께서 반반 고민을 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청문회가 열리면은
의원님께서는 이 후보자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검증하려고 생각하셨었어요? 원래 당초 저는 이 후보자가 내란 계엄 이후에 1년 동안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했습니다. 지명 이후에 저도 그것을 공개 사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본인이 출근하면서 한번 이야기는 했죠. 그러나 네. 그것이 장관이 되기 위해서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용어는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히 물어야 된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빛의 응원봉으로 만든 이 국민 주권 정부인데 거기에 맞는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출발점은 내란 계엄에 대한 정말 확실한 입장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다였고요. 두 번째는 재정 정책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확장 재정을 쓰자는 거죠. 그러나 재정 건전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유연하게 잘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본인은 좀 보수적인 시각에서 재정 건전론만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걸 저희는 또 따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포함해서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고가 아파트 청약 당첨된 문제라든가 또는 인턴 직원에 대한 이 막말 그 갑질 폭언했던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눈높이에서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네. 자, 유시민 전 이사장이 대통령의 이해운 후보 지명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대통령의 의사결정 방식하고 좀 달랐다라면서 정치적 판단이 느슨해진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혹시 이 발언 접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네네. 저는 이제 정치적 판단은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해운 후보자의 그런 그것은 이제 당장 국민 여론조사 특히 그 영남권에서 이제 확인되는 것은 이제 지명 자체는 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여기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이렇게 좀 봤던 것이죠. 그러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제기될 줄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출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이 검증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했을 텐데 그러니 좀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좀 더 인사 검증에 있어서 철저한 필터링, 검증 과정 이런 걸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새벽에 지금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경찰 조사를 한 20시간 넘게 받고 나왔습니다.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건데 보도를 보니까 지금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건넨 1억 원이 이 강 의원의 전세 자금으로 썼다는 그런 진술도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방선거가 사실 이제 5달도 안 남았는데 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이 정도였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는 좀 이번에 장 차원에서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소위 이런 이제 공천 뭐 헌금이라 표현되는 이런 부정한 그 거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이건 여야 공이 모두가 한번 돌아봐야 될 지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특히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물론 최종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합니다만.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예를 들어서 정치권이 주장하면은 이게 제대로 실체가 규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좀 더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그동안 있었던 이런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에서의 돈의 거래가 있던 것에 대한 제보센터 같은 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걸 임명으로 보장해주고 이걸 예. 철저하게 한번 수사하는 과정을 여야 할 것 없이 낱낱이 한번 밝히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는 이 공천 문제 관련해서는 결국은 얼마만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 공직 후보를 선출하냐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힘을 가진 사람, 그게 지역위원장이건 또는 각 당의 그런 그 지도부이건 이런 사람들이 공천에 자의적으로 관여할 수 없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민주당도 지금은 저만 해도 예비후보 자격심사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두껍게 냈거든요. 역대 최고로 아마 꼼꼼하게 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검증부터 시작해서 공천 과정에서 이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의견을 듣는 과정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고 그래서 투명하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타당성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 옳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뒤에서 특정한 어떤 노비나 요청에 의해서 어떤 의사결정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방식은 이제 우리가 걷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좀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게 뭐 특검이든지 뭐든지 간에 왜냐하면 이제 저는 특검을 할 경우에 그게 제보센터 이런 게 얼마만큼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이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사라고 하는 것은. 근데 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아마 최근에 홍준표 국민의힘 대표마저도 뭐 그런 당시에 뭐 발언을 하셨죠. 네. 얼마의 돈이 제안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난번에 뭐 캠프를 넘겨주려면은 뭐 2, 3억 원 기본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이번 기회에 제대로 털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가령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시군구 3개, 4개 뭐 이런 데를 한 명의 국회의원이 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구당 지역 사무실과 거기에 직원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의 정치 자금이라든가 세비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감당 안 되니까 아무래도 이 공천 과정에서라든가 또는 해당 지역 기초의원들이 돈을 거기서 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한번 제대로 밝혀보고 특히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위원회, 지구당을 옛날에 돈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없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니 지금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저는 투명한 운영을 철저한 제도 장치로 보장해주고 그걸 전제로 해서 이런 지구당을 합법화하는 그래서 이 당원들의 참여와 풀뿌리 이 생활 정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장치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그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자진 탈당을 했고 결국 당에서는 이제 제명 처분하셨지 않습니까? 네. 자, 어느 정도나 이 당의 부담 덜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영입된 인사였고 민주당이 아니면 정치를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입장까지 갔기 때문에 또 스스로는 해명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버텨오신 거로 보여지는데 저로서는 물론 당과 의원들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이제 결단한 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좀 힘들더라도 일찍 좀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들이 당내에 많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는 본인이 탈당을 했고 또 제명이 됐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뭐 좀 더 부담을 덜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전 원내대표이고 또 이게 혹시나 여러 가지 그 구설수에 오른 문제에다가 또 강선우 의원 건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뭐 저에게는 그때 당시에 분명 강선우 의원이 다시 말을 바꿔서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하니 자기 확인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자기는 예정대로 그냥 공천 절차를 밟은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실제 그런 사실을 알고도 그걸 덮었다라면 그건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준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지금 경찰이 되게 신속하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진실이 규명되고 본인이 진실이 규명되어서 의혹이 혹시 해소되거나 문제가 없다라면 다시 또 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 그리고 통일교 의혹을 담은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국회 의사 일정은 지금 응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 장 대표 단식하고 있고 규탄 대회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통일교 특검하고 신천지 이거를 분리해서 각각 개별 특검을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장동영 대표마저도 저렇게 단식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뭐 국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지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정무수석도 이제 거기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약속돼 있던 대통령과의 이 회동에는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안 가고 그러면서 결국은 대통령이나 여당을 자기들 단식을 끝낼 어떤 명분으로 자기 이걸 써먹으려고 오히려 구걸을 준 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상황을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동훈 제명권으로 또 신천지 연루권으로 이제 자기들 내부가 좀 복잡해지니까 이걸 총뿌리를 바깥으로 돌리려고 하는 전형적인 아주 저차원적인 그런 초보적인 어떤 정치 기술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신천지 특검 수용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별도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동안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내란 계엄에 대해서도 2차 종합특검 하자고 하니까 또 돈 들여서 하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굳이 그러면 자기들 논리대로 돈 들여서 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통일교 특검에다가 그냥 딱 한 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예, 여기에다가 그냥 신천지 특검도 같이 하자라고 하면 되는 건데 별도 특검 하자는 것은 그래서 말 장난에 불과하다. 이 항목 하나만 신천지 분야와 관련해서도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지금 최근에 또 다시 막 신천지와 관련된 여러 국민의힘의 가지. 네. 그동안 역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에 국민의힘의 100만 당원 얘기하는 것도 갑자기 그 몇십만 명이 어디서 나왔을까? 물론 지방선거를 위해서 모집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희들로서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 별도 특검할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특검해서 빨리 모든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 맞다. 별도 특검하자면 보나마나 또 수사 방식, 수사의 범위, 수사 기한 가지고 또 몽리 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신속하게 의혹을 진짜 해명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함께하는 게 옳다 보는 것이죠. 네. 자,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서울시장 출마 선언 후에 미래 서울비전 담은 책을 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비전이 교통 분야 정책이시더라고요. 근데 주목되는 게 그 마을버스 무료화 추진이 있었어요. 그 앞에는 또 보면 마을버스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5분 이내에 전철역 주요 환승 거점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네. 상당히 그 교통 편의 특히 이제 시내버스가 다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까지 이제 고려한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마을버스 무료가요. 이게 재정이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도요. 제가 이제 그 예산까지 다 살펴봤고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취지는 이런 겁니다. 기후동행 카드를 오세훈 시장이 도입했는데 1년에 한 1,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하철을 탔을 때 그래서 좀 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취지로 했는데 실제 그로 인해서 그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5%도 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년에 1,100억 가량의 시민 세금을 쓰면서 지하철역이 가까운 사람, 지하철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그만큼 그 기후동행 카드 혜택을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하철이 먼 사람,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없는 데는 훨씬 더 그 혜택을 못 누리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5분 컷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지하철 전철역이나 또는 그 간선버스 환승할 수 있는 데를 좀 더 5분 안에 모든 서울에서는 갈 수 있게끔 만들자. 그러려면 당장 필요한 게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무료화하자. 임기 안에 해보겠다 이런 거였고 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마을버스도 우선 준공영을 거쳐서 그래서 공영제를 거쳐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 무료화로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 준공영제, 공영제를 거쳐서 왜냐하면 지금 마을버스의 이제 경영의 투명성을 좀 더 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 절차를 우선 거친 다음에 예. 그래서 소위 이제 수요 응답형 쉽게 얘기하면 호출형입니다. 그래서 요청하면은 좀 더 빠르게 배차되는 방식으로 이것까지 시스템을 바꿔서 하면은 훨씬 더 그런 전철역이나 아니면 그 버스를 탈 수 있는 데까지 주 간선버스를 탈 수 있는 데까지 빨리 갈 수 있다. 서울 시내 누구나. 그래서 이 교통의 그 사각지대나 또는 그 격차를 해소해 주는 게 서울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네. 마을버스에 이제 필요한 그 예산들을 뽑아왔더니 일단은 그런 공영제를 거치고 무료화로 점차 갔을 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지금 한강버스가 1,50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전거 따르기만 해도 1년에 270억 들어가거든요. 그중에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게 한 160억, 그러니까 시가 한 110억 정도 돼요. 그럼 6년 동안 자전거 따릉이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한강버스 하나만 가지고도. 네. 지금 저쪽에 상암동 쪽에 1조 500억 가량 들어서 서울링 소위 그 대관람차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돈이면은 교통복지 차원에서의 이런 마을버스를 공영제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무료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어제 이제 국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버스 준공영제를 거론하면서 요새 준공영제라고 해서 정부가 다 돈 대주고 손에 다 메어주고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이 회사를 사모은다 이상하다. 이렇게 말한 걸로 보도가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얼마 전에 이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있었고 네. 그 당시에도 이제 나왔던 것이 지금 준공영제로 시내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사모펀드가 그 버스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이게 사모펀드의 이윤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이런 행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이 버스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년에 한 5천억 가량의
서울시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노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파업을 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끼쳐드린 것인데 그런 방법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좋은 노선 있잖아요. 소위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노선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다 이 보존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적자가 나지 그러니까 외곽지대라든가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교통 외곽 지역. 그렇죠.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줄 필요는 있겠죠. 네. 그런데 그런 사모펀드가 들어온 노선이라든가 또는 그런 유리한 사람들이 이용자가 많은 그런 노선까지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은 저는 옳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하는 방법이 옳겠다는 거고요. 네네. 그동안 이 중공영제와 관련해서 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계속 그런데 있었죠. 이걸 계속 미뤄온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마을버스와 그다음에 이런 그 간선버스를 종합적으로 놓고 지금은 서울의 교통체계에 대한 좀 개편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식 FM 대행진 식디 조정식입니다. 오늘 사연은 철수님이 보내주셨어요. 한 번쯤 아들을 보러 가고 싶었지만 휠체어 때문에 군부대까지 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편의 차량을 지원받아 면회소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주한 아들의 얼굴. 요즘 날이 추워서 걱정이었는데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제는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제가 씩씩하게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씩씩!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에 보이고 있습니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17도 정도고요. 부산의 체감온도는 지금 영하 8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 낮에도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3도, 광주와 대구 영도, 제주 2도 등에 머물며 종일 매우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서울 영하 14도, 대구 영하 11도 등으로 이번 추위에 절정을 보이겠고요.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추위 때문에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제주도 산지에는 곳에 따라 25cm 이상, 전라도 서해안에는 많게는 10cm 이상, 충청 일부와 전라도 일부 지역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경상도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지금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이번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네, 지금 이해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파행입니다. 오늘이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기한이잖아요. 네. 청문회 이대로 안 열리고 끝나나?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청문회를 들어가기 위한 요건을 이해훈 후보자가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청문회 열리기 전에 이제 자료 송부 시한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대로 임명 강행하는 방법도 있고 물론 그거는 이제 불법 탈법적인 일입니다만 그거 이외에는 10일 이내에 한 번 더 청문회를 재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청문회 열리기 전에 미리 5일 전까지 자료 제출하시고 제대로 된 청문회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청문회는 어쨌든 열려야 된다는 생각이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사실 이 국민들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훈 네. 후보자에 대한 많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청문회가 지금 현재까지 열리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앞으로 열흘 내에 또다시 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더라도 혹시라도 안 열리면 국민들이 특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데 검증할 기회를, 알 권리를 잃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청문회 제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김민석 총리 때부터 시작된 자료 제출 거부가 하나의 새로운 뉴노멀이 됐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버티기로 가는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료 제출했다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한 그 제출된 자료의 내용 자체가 제출할 자료 없음. 이거를 제출한 자료로 카운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개인정보라서 제출하기 힘듦. 이것도 제출된 자료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 퍼센테이지도 이해훈 후보 같은 경우는 15.2%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도 26.7% 제출했다고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제출된 자료 중에 이런 답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정답 모름이라고 적은 거를 나는 답을 적어서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건데요. 인사청문회 제도에 무력화는 곧
독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우리가 차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아예 의회모독죄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강하네요. 네, 그리고 그 소환장을 발부를 해서 자료나 증인이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법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도덕성이나 기본적인 거는 통과한 사람만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되게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운영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드립니다만 여야가 함께 이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인 책임성을 같이 담보하겠다라는 의지거든요. 인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행정부 견제나 권력 남용 방지 등의 어떤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인사청문회에 들어올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대통령께서 10일 이내에 재송부 요청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국회에 별도 자료를 후보가 국회용 자료를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백악관을 통해서 인사 검증했던 자료를 백악관이 국회에 별도로 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군요. 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해운 후보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몰랐던 건지 검증이 1차 안 된 건지 지금 나오는 의혹들. 네, 언론 정도가 하고 있는 언론이 아무런 자료 제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로 뛰어서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알고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한 건지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 워낙 새로 생기는 재정 관련된 부처라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인사청문회의 중요성 부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기되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이해훈 비망록이라는 거를 좀 언급을 했어요. 이게 지금 과연 이 후보자가 실제로 작성한 비망록인지 여부가 확인이 지금 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 청문회가 열리면 이 부분도 많은 질의가 맞습니다. 있을 거로 이제 예상이 됐는데 자 의원님께서 지금 만약에 청문위원으로 들어가신다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검증해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에게 제안을 할 때 원래 이해운 후보가 가졌던 그 부분 기본소득은 문제가 있고 이 보편적인 이 복지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나눠주는 거는 동낭비라고 얘기했던 그 이해운 후보자의 그 부분을 높이 사서 장관 제안을 받은 건지 도대체 당신에게 장관을 하라고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면서 장관 제안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꼭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해운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일체 얘기를 안 하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부처고 뭐 경제 관련된 기조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비망록에 나왔던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유무 판단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계속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본인인 것 같다라고 했다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가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네. 그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네. 뭐 자료 얘기하는 거 뭐 지겹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핵심 자료라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해훈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부처 수장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어떻게 제대로 냈는지 세금의 재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다음에 재산 증식 과정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병적 기록서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면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논문을 제대로 본인이 썼는지 이런 게 중요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일반적인 자료 제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해당 부처 장관이 반드시 자기 주무부처 관련된 내용을 무시하고 갔던 부분 이번 정권 들어서 네. 그런 거는 꼭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김민석 총리 그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김민석 방지법을 제출했는데 그때 처리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해운 방지법이 또 제출이 되더라고요. 예. 국정감사에서는 거짓으로 증언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나 참고인이나 증인이
거짓으로 하면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히려 국정감사 매년 하는 국정감사보다도 수위가 낮게 돼 있어요. 그건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넣어야 된다. 국정감사 수준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국가 안보나 정말 국가 중대사적인 것 이외에는 자동으로 제출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번에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 단식이 오늘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관련 보도들을 쭉 봤는데 어제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또 찾아오셨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오셨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단식 현장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격려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실제로 당내 분위기에서 장 대표를 중심으로 어떤 단합의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어느 보도에서 했는데 그렇습니까? 어떤 개인에 대한 중심 이런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를 대표해서 야당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정말 목숨을 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로서 하는 행위니까 당연히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죠. 그런데 왜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자꾸 가려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정치권에 있어서의 그 검은 돈 유착을 이번에 깨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검은 돈이 하나는 공천과 관련된 검은 돈이고요. 두 번째는 뭐 종교 유착을 통한 검은 돈인데 어쨌든 다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치권의 검은 돈이라는 거는 김병기나 이 김경 사례에서도 봤듯이 뭐냐면 그 검은 돈이 그냥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메꾸기 위한 다른 부정한 행위들로 이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 1억 주고 서울시의원이 됐는데 본인이 서울시의원을 하는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족 관련된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 돈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가서는 교육위원회 용역을 가족회사에 줬고요. 그다음에 건설 관련돼서 가서는 가족회사가 SH의 집을 팔아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 공천을 대가로 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 국민들의 혈세가 사용돼야 되는 그런 법인카드 동작구의 법인카드가 동작 구민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구의회가 쓰여져야 되는데 그 김병기 의원 본인도 아니고 가족들이 썼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실제로 공천이 그냥 공천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돈거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돈거래까지 연결이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침 올해가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해야 되는 이런 특검은 하지 않고 이미 작년에 탈탈 털었던 돈도 500억 이상, 사람도 500명 이상, 개월 수도 6개월 해서 이미 다 털고 울고 먹고 한 거를 다시 사람도 250명, 돈도 한 254억 들여서 다시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이 사람과 이 돈을 그대로 들여서 지금 우리가 그 단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 검은 돈 커넥션 깨는 거, 공천 뇌물 비리 끊는 특검, 그다음에 이 특정 종교하고의 유착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많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야당 의원들이 함께하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검 얘기를 해주셔서요. 지금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특검을 별개로 각각 하자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네. 제안을 하셨는데 네. 앞서 출연하셨던 이제 박홍근 의원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동안에 특검비, 그러니까 특검에 들어간 예산 너무 많이 썼다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면서 왜 그거를 별도로 하려고 그러느냐. 그냥 합치면 되는 거 아니냐 정교 유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가 방금 안 해도 되는 돈 과거에 500억 썼고 이번에 다시 251억 배정된 걸 얘기했습니다. 그거 써버렸기 때문에 진짜 해야 되는 특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자백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을 따로 하자고 얘기하냐면요. 통일교 문제는 이미 그
앞서 특검에서 나왔었습니다. 8월 달에. 그런데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나오고서도. 그러면서 이 실제 뭐 전재수 장관이라든지 민주당의 실세 국회의원들 뭐 그 나왔던 거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특검 마무리될 때까지도 우리 모르고 넘어갈 뻔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이 두 개를 묶어 놓으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마치 이 특검에서는 일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통일교 얘기는 빼고 다른 일로 바쁜 것처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밝혀졌고 그 증거와 증언이 나왔던 특검에 대해서도 게을리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거기에만 올인할 수 있는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서 자, 첫째 일정으로 단식 농성장 방문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반응은 지금 없어요. 예,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장 대표께서 지금 단식하신 지가 일주일이 넘어서 네, 이제 일주일 접어들어서 네. 건강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출구 전략을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예. 콜록콜록 기침만 해도 어디 괜찮냐, 독감 걸린 건 아니냐, 혹시 코로나 걸린 건 아니냐, 의원들끼리 아니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묻는 게 그게 그냥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 손으로 풀 수 있는 그다음에 야당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들이 모두가 관심 가지고 있는 정치권 검은 돈 그거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기침 한 번 해도 괜찮냐고 안부 물어봐야 되는데 목숨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투정이냐 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지경까지 나간 거는 현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이 여야 단절과 그다음에 야당 무시의 태도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야당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여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도 있고 그다음에 당 지도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에는 어쨌든 여야 모두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무수석이 있는 거거든요. 누구 하나 인간적인 그런 그 안부를 묻는 기본적인 안부를 묻는 그 안부를 묻고 이제 그다음에 정책적인 논의까지 가는데 기본적인 안부를 묻는 행위조차도 하지 않고 조롱하는 거 그러면은 이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국민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예.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함께 빨리 건강 추스리고 방법을 찾아보자. 뭐 이런 얘기는 그 여러 라인 중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로텐도홀은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자리인데 네. 그거를 무시를 하다니 인간에 대한 기본 존중이 없는 거죠. 네. 지금 이 장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날 사실 그 몇 시간 전에 당 윤리위가 단계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제명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결정을. 지금 상황에서는 주말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뭐 조작이 있지만 이런 상황인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또 발언을 하셨는데 아직 한동훈 전 대표도 단식 현장을 찾지는 않았어요. 이번 사태로 이 지금 그 당 윤리위 또 한동훈 전 대표의 단계와 관련된 부분이 좀 당내에서도 어떻게 좀 추스려지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논의 자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네. 명확하게 전선이 민주당과 여당을 향해서 이제 두 가지 특검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시기가 그 세 개 특검 무리하게 연장시키는 거 국회 통과도 시키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그 사인까지 한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단식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쌍특검 중에서 신천지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일교하고 신천지를 포함해서 이제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홍 전 시장이 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신천지가 당원 10만 명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의원님 이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 특검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통일교는 통일교대로 특검을 하고 네. 또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특검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우리가 피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통일교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드러난 사실도 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은 아까 통일교에서 돈을 받거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사도 압수수색하고 그 DB 관리하는 회사로까지 우회 압수수색해서 다 가져갔는데 진술 확보는 여야 거 같이 확보하고 자기들 거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추가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경시 의원입니다. 김경시 의원은 본인의 녹취록에 따르면은 어쨌든 통일교에서 3,000명이나 입당시키고 뭐 그 몇천만 원에 대한 당비 대납을 통해서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려고 했던 그 공모하는 김경시 의원의 목소리가 들어간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진행을 안 하고 카더라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밸런스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네. 공천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제 강선호 지금은 무소속 의원이죠. 어제 경찰에 출석을 했고 2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이 수사가 지금 보면은 그 관련된 세 사람 예, 강선호 의원, 또 김경시 의원, 또 전 사무국장이라는 이 3인의 진술이 다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걸 보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에 나오는 제목들만 읽어봐도 뭐 평가가 이미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늑장 수사, 그다음에 증거 인멸이냐, 뭐 소멸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얘기 나온 지가 언젠데 이제 불러서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수사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지속해서 특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특검도 이제 통일교 관련돼서 숨겼지만 나온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경찰 수사도 보세요. 우리가 제일 눈으로 버젓이 봤던 게 뭡니까? 본인이 공적으로 CES에 참가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발로 출국하고 걸어서 나가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뭐 여러 가지 SNS 탈퇴를 하고 뭐 들어오고 이거를 그냥 뭐 보조시 놔두는 거를 보고 있었던 경찰이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진실 규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냥 단순하게 공천을 받은 게 아니고요.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대원칙이었던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천을 줄 수 없다라는 민주당의 대원칙이 있었고 네. 그 대원칙에 따라서 컷오프 된 걸로 강선우 의원 녹취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공천을 준 게 아니라 아예 죽었던 사람까지 살려낼 수 있을 정도로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그게 과연 강선우 의원 한 명이 공천심사위원회에 가서 얘기한 걸로 끝난 건지 김병기 당시 간사가 어떤 작동을 했는지 뭐 그러면은 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들은 본인들 손으로 컷오프 시켰던 사람을 하루 만에 단수 공천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돈이 언제 갔다 언제 왔냐 이런 그 한 가지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공천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만은 맡겨둘 수가 없다. 근데 김경시 의원의 경찰 수사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김병기 의원의 그 카드 사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식당에 경찰이 가본 적조차 없었는데 종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심지어도 어제 경찰들이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그 식당 방문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여의도에 있는 식당들은 방문해 놓고서 또 동작구에 김병기 의원 집 앞에 있는 2개 식당은 역시 압수수색하지 않은 걸로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경찰들이 욕을 먹으면서도 안 하고 있지?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도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질타도 있고 과거의 수사를 덮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본인들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 특검도 이제 제안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요. 네. 민주당의 의원들이 나오셔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돼 있는 그 공천 헌금과 관련된 부분도 다 넣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공천 뇌물이 명확하게 있었고요. 헌금이란 단어는 더 이상 저희가 쓰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운동을 할 때 뭐 돈이 든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 공천을 대가로 서로 주고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차치하더라도 다 같이 하십시다. 네, 그게 국민의힘 공식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그 7개 당 대표를 오찬 간담회로 불렀는데 안 가셨잖아요. 이제 장경욱 대표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단독 영수회담을 이제 제안을 한 상황에서 지금 장 대표가 단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찌 됐든 지켜보는 유권자들은 지금 이 엄동설안에 저렇게 길게 일주일째면 사실 길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좀 이 여야가 이 해법을 좀 찾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여론들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그 단독 영수회담 이런 부분도 장 대표가 단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단식으로 내건 2가지 부분 검은동 커넥션 끊는 거에 대해서 뭐 여당 지도부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여지를 보여준다면 무엇이든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네. 달성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네네. 앞서 이제 그 여러 야당 대표와 식사를 했다라는 시점이 뭐냐면 바로 이 그 무리하게 이미 끝났던 3대 특검을 다시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이 하는 그 법안이 올라왔을 때 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는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고 바로 그 순간 장동혁 제1야당 대표는 단식에 돌입을 했는데 그때 본인들은 대통령실에 불러서 식사를 하자고 한 거예요. 예. 분명히 예고됐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일종의 무시를 넘어서서 조롱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다 이제 천하람 대표가 필리버스터 몇 시간 한 다음에 가서 이제 의견은 전달은 했는데 적절하지 못한 모습인 것 같고 네네. 뭐 여야 영수회담이다라는 그런 그 형식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들을 길을 가지고 있느냐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야당은 힘이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한 2년 동안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협상도 하고 달래고 주고받고 하고 뭐 했었는데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했던 더 이상 특검 연장하지 않겠다는 거 좀 문제됐던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었는데 뭐 정청래 당대표가 반대했더니 본인들이 협의했다라고 기자회견 해놓고도 왜 엎었잖아요. 그다음에 국회윤리위원회도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해놓고선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해놓고 엎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국회에서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풀 수 있는 사람도 결국은 여권이지 않나. 그럼 사람 목숨 살리는 것도 여권입니다. 예. 그런데 그 자기들 말 잘 듣는 그런 사실은 어용 야당 불러놓고 웃으면서 식사한 장면도 국민들에게 그다지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당 지도부 불러놓고 야 너는 친명이냐 반명이냐 그런 거를 물어보면서 식사를 하고 그런 거를 국민들에게 브리핑하는 게 정치가 여기까지 왔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재판 선고 과정이 이제 생중계됩니다. 지금 결과가 일단은 구형량이 징역 15년인데 이번이 이게 지금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첫 법원 결정이라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의원님 생각에는 어떤 선고가 내려질 걸로 생각하세요? 뭐 그거는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 재판도 생중계했고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선고도 생중계했는데 그때 이제 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게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했고 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열릴 거니까 양쪽의 법리를 다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에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날씨 정보 듣고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12도인데 강하게 부는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영하 17도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부산의 체감 온도는 영하 8도 정도입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3도, 광주와 대구 0도, 제주 2도 등에 머물며 종일 매우 춥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이번 추위에 절정을 보이겠고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추위 때문에 서해상에서 발달하는 눈구름의 영향으로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맑겠지만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2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시사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분입니다.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격 시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신 거라 제가 장관님 SNS 쭉 들어가서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봤는데 만시부 요청까지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그동안에 좀 제가 직업이 다양해졌습니다. 서강대학교 멘토링 센터에서 공동센터장도 맡고 있고요. 네. 또 박영선의 테크토크라고 해서 그 머니투데이 티타임즈에서 하는 그 저의 고정 프로도 또 생겼어요. 네. 책을 3권을 쓰다 보니까. 네네네. 또 뭐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에서 뭐 자문위원 뭐 해가지고 자문해달라 그러면 또 거기도 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바쁘시네요. 그냥 다양하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가장 근데 눈에 떴던 게 SNS 프로필은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돼 있는데 책을 반도체하고 AI 관련 책을 3권이나 쓰셨어요. 네. 기술 패권 3부작.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책을 3권이나 전문 서적을 내셨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결정적인 계기가 뭐가 이제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세요. 이제 네. 제가 반도체 주권 국가라는 책을 2024년 1월 달에 냈으니까 2년 전이네요, 딱. 그러니까 네. 2년 동안 3권을 냈는데 사실은 1990년대 초에 이건희 회장, 제가 MBC 경제부 기자로 있으면서 이건희 회장님 인터뷰를 했는데 1시간 내내 반도체 얘기만 하시는데 제가 절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1990년대 초니까. 네, 그래서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 팔로우업 퀘스천 이런 거 못했고요. 네네 거리다가 그냥 끝났는데 예. 그래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졌더니 방송국이 다 반도체더라고요. 통신, 뭐 카메라, 그렇죠. 예. 텔레비전 모두가 반도체인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내가 눈앞에 있는 것들이 네, 다. 네, 네. 그리고 이제 MBC 경제부장을 끝으로 해서 국회에 와서도 제가 주로 기획재정위원회 또 뭐 법사위 이런 데 있으면서 이 이슈만큼은 놓치지 않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1990년대에 삼성이 세계 최초의 디램 개발 이거 할 때 제가 그거 리포트하던 기자이기도 했거든요. 아 그렇게 네. 따지면 한 40년이네요. 그냥 그렇죠? 그 흐름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있다.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 3권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지금 코스피 5천을 목전에 둔 우리 증시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AI 시대의 전략 물자. 사실 예전에 반도체 저의 기억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는 표현부터 이제 기억에 남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AI 시대의 전략 물자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장관님 AI 시대 한국 반도체 산업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평가하시나요? 네, 오늘은 좀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네, 주가는 좀 빠지지만. 어쨌든 지금 반도체 산업의 그 어떤 대한민국의 위상이 과거의 PC 모바일 중심의 슈퍼 사이클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거죠. 네. 그러니까 공급 부족 상태에서 AI 중심의 그 구조적 수요 확대가 지금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HBM을 비롯해서 이제 고부가 가치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버드 가서 뼈저리게 느낀 거는 저는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이다 이렇게 느끼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너희 나라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찍어내는 나라야. 이렇게 제조만 잘하지. 그러니까 너희가 AI 반도체 설계할 수 있어? 이렇게 반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저희가 반도체 AI 부품을 공급하는 국가에 멈출 거냐. 아니면 이것을 정말 전략적으로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잘 합심해서 잘 나가서 AI 산업 전체를 설계할 수 있고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갈 것이냐. 사실 이런 아주 그냥 결정적인 시기에 지금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 평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주가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네. 삼성전자의 재고가 한 50조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 대한민국 반도체는 인공지능은 없고 창고만 있다. 이제 그게 2024년의 상황이죠. 네네. 그런데 지금 올해는 뭐 지난해부터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네. 일단 시기적으로 지난해 올해를 비교하면 어떤 게 결정적으로 달라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메모리 중심의 구조적 한계를 좀 벗어났죠. 우리 기업이요. 네, 우리 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와 TSMC의 어떤 그 수율의 차이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아주 과제였는데 네. 저는 이것이 아직 완전히 극복됐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계속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그동안의 이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약간 제거가 된 상태거든요. 네네. 그런 지금 딱 그 지점입니다. 네. 네. 지금 장관님 책 반도체 주권 국가에 보니까 네. 대한민국 반도체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란 챕터가 있더라고요. 장이. 네. 거기서 보면은
반도체 생태계 한국 반도체 생태계 없는 거 후방 산업, 네. 반도체 설계, 전방 산업, 네. 유연한 조직 문화 맞습니다. 이렇게 4개를 네. 하셨어요. 제가 듣기에 공부 많이 하셨네. 네. 네. 좀 잘해줘서 하겠습니다. 네. 중기부 장관 재임 시절에 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을 키우는 프로젝트를 그렇습니다. 논의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당시 이게 속 시원하게 제가 추진되지 못했다고요. 그 시스템 반도체를 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 우리도 예. 반도체 설계를 하는 스타트업을 키우자.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처음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다가 오파를 했어요. 정부가 R&D 자금을 대줄 테니까 매칭해서 이걸 좀 네네. 같이 해보자. 네네. 근데 그 당시 SK 하이닉스는 처음부터 여력이 안 된다고 그랬고요. 삼성전자는 고민은 했어요. 6개월 정도. 그러다가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암 손정희 의장이 하는 암 최근에 다녀가셨죠. 네네. 이 암에다가 오파를 했어요. 그랬더니 암은 바로 그 다음 날 자기네가 다 되겠다는 거예요. R&D 자금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암하고 저희하고 처음에 20억 이렇게 돼가지고 네네. 그 R&D 자금을 이제 그 스타트업한테 줬거든요. 반도체 설계하는 그것이 이제 퓨리오사 AI, 리벨리온, 디백스, 모빌린트. 최근에 예, 언급되고 있는 그 기업들이 한 10개 회사를 골랐는데 그중에 5개 회사가 지금 거의 이제 R&D 자금 2조 받아가지고 약 3천억에서 1조 정도의 가치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만에. 그래서 저는 이분들하고 이제 아직도 이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저를 계속 찾아와요. 그런데 일종의 데모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리고 당신들이 앞으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힘을 합해라. 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힘을 합해라고 얘기하는데 플러스 업스테이지 까지 해서 한 5개 이제 그 대표들하고 제가 교류를 조금 하는 편인데 업스테이지는 요즘 국가대표 AI 거기에 유일한 스타트업으로 그 회사군요. 네. 업스테이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혁신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이 좀 과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기회를 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게 좀 연관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잠깐 됐다가 지금 살짝 내려왔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요. 네. 이게 이제 국가 전략 산업인데 이게 지금 뭐 부지 입지를 놓고 얘기가 좀 오갔었는데 그거보다는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장관님이 보시기에 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보니까요. 질척질척하죠. 그러니까 첫째 이제 그 새로 생기는 저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그런데 아직도 이제 대기업 중심의 그 반도체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반복되면은 저희한테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원가를 절감하는 어떤 도구로 더 계속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파트너십 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태생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2년 전에 지적을 했었어요. 이게 2024년 1월 6일로 제가 기억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뭐 엄청난 프로젝트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그해 총선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저거는 경기도표를 의식한 어떤 그 정치적 쇼를 하는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과연 반도체의 3대 조건 그러면 전력, 물,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용인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치고 과연 전력과 물이 확보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거 문제 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용산에서 어떤 분이 연락을 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그런 얘기를 안 할 수 있도록 전력이나 그 물이 확보됐다는 자료를 달라. 근데 결국은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받은 적도 없고요. 그 자료를 주겠다던 분은 지금 어디 공기업 기관장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걱정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전력이 10기가와트가 필요하거든요. 10기가요. 네, 이 10기가면은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을 10기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계획은 LNG로 3기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7기가는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 강원도에서 끌어온다, 호남에서 끌어온다. 이래서 지금 이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래요. SK가 이제 여기 들어가 있고 이제 삼성은 지금 이제 땅 계약 이제 했잖아요. 네. 그러면 SK가 하겠다는 거기는 이 3기가 갖고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그게 2030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2030년 이후에 이제 삼성 팹이 들어갈 텐데 이거 전력 확보 못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금부터 뭐 예를 들면 그 전기가 남아도는 호남이나 네. 경북 지역에 이렇게 분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만 찍어내는 국가에서 AI 산업 전체를 보는 풀스택 그러니까 아키텍처의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설계도 해야 되고 패키징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패키징과 같은 이런 후공정은 비교적 인력을 구하기가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전력도 조금 덜 먹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뭐 예를 들면 아리백 산단 반도체 특화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재생에너지로만 하는 그것을 한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구조적인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용인을 지금 이거 안 한다고 다 드러낼 수는 없어요. 네. 저는 국가 정책은 어쨌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되 이게 어쨌든 1차, 2차, 3차 단계적으로 가니까 저 뒷부분에 전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들은 아예 지금부터 설계를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 그 장관님께 이제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원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반도체를 처음에 설계 부분에 있어서 네. 스타트업을 키우는 프로젝트를 논의를 했을 때 당시 우리 기업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부가 사실 어느 정부든 최근 들어서 다 스타트업 육성은 다 얘기를 해요. 그건 공통적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기술 탈취와 관련된 그렇죠. 건데 네네. 최근에도 루센트 블록 논란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걸 봤더니 이게 지금 토큰 증권 기반의 네. 조각 투자 장외 거래소를 네. 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인데 맞습니다. 이 기업의 기술 탈취 논란이 있는데 조금 간단하게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이거는 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요. 네. 광산에서 광산이 위험하잖아요. 네. 그 광산의 위험은 오롯이 광부의 몫이고 거기서 금을 캤다. 그런데 그 금은 옆에서 구경하던 구경꾼이 가져가는 이제 이런 상태예요. 지금 이 루센트 블럭 사태가.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중기부 장관 할 때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가지고 네. 새로운 혁신, 새로운 핀테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STO, 그러니까 Security Token Offering, 그러니까는 증권의 성격을 가진 자산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토큰 형태로 만드는데 이걸 왜 토큰 형태로 만드느냐? 조각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게 잘게 나눠서 투자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네. 일반 서민들이 커다란 빌딩 살 수 없잖아요. 네. 또 비싼 그림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잘게 나눠서 같이 투자해갖고 거기서 이득이 나오면 그걸 나누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루센트 블럭이라는 이 창업하는 이분이 스타트업이 그 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제박 샌드박스 속에서 실험을 하다가 4년 정도 아마 이걸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회원이 한 50만 명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투자도 한 300억 받았던 것 같고 네네네. 그런데 금융위가 이거를 정식 인가 절차를 받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컨소시엄을 구성해라. 그런데 정작 결정은 그 지금까지 착착착착 경험을 쌓아왔던 루센트 블럭은 탈락시켜버리고 금융위에서 네네. 새로 그 넥스트 트레이드라는 새로운 회사에 인가를 줘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넥스트 트레이드의 대표가 금융위 출신이고요.
또 넥스트레이드 안에 또 금융위 직원 그 출신 직원들이 들어가 있고 네네. 이러니까 지금까지 그 4년 동안 고생했던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저한테 막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거 좀 대변해 달라고. 예.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금피아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모피아 뭐 있잖아요. 예전에, 네. 이거 반드시 고쳐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그 금융위원회 시각 안에서만 이 사일로적인 시각으로 이걸 볼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이 AI 시대에 디지털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금융도 변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금융에서 이 변화하는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보기엔 알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뭐 퓨리오사에나 리벨리온 이런 회사들을 그 암의 손정희 회장이 암하고 그 설계 학교를 그 중기부가 계속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손정희 회장이 오셔서 이재명 대통령 만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무슨 암 설계 학교 그래갖고 이걸 산자부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것도 보고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저거 내가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중기부에서 계속 하던 건데 부처가 바뀌었네요. 네, 왜 산자부가 저걸 시작하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렇다고 제가 같은 여당 입장에서 이걸 페북에 올리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안 했지만 저는 이건 부처 간에도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거의 똑같은 유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그 부처가 서로 간에 어떤 그 칸막이를 허물고 이제는 융합 시대로 가야지. 이렇게 부처가 칸막이를 치고 뭐 중기부가 하던 일을 산자부가 뺏어가고 산자부가 하던 일을 과기부가 뺏어가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고쳐야 된다고 네. 봐요. 네. 저거 말씀을 주셔가지고 관련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일단은 논란이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14일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 인가 결정을 연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 기자분들이 80명이 왔대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 계속 진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일단은 넥스트 트레이드 측 물론 기사입니다만 일단 넥스트 트레이드 측은 루센트 블록 기술을 탈취한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는 말씀까지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건 이제 케이스로 얘기를 사실 사례로 해주신 건데 네. 혁신은 스타트업이 하고 수학은 대기업이 한다는 게 지금 계속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맞습니다. 네. 스타트 기업이 사다리를 잘 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첫째 이제 규제 샌드박스만 할 것이 아니라요. 이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와서 어쨌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 계속 실험하면서 고생하는 그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어떤 페어한 그런 어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에서 노력했던 노력의 대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4년간 계속 그 루센트 블럭한테 실험을 하게 해놓고는 이게 문제가 없구나라는 걸 금융위가 확인을 했으니까 정식 인가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본 일이 없는 회사한테 주는 거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억울하고 국민들도 저는 여기에는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국제 소식이지만 우리하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질문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절에 또 장관직을 수행을 하셨잖아요. 지금 네. 2기에 들어와서 상호간세 폭탄을 계속 날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반도체를 특정해서 반도체 간세 카드까지 지금 꺼내고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이 관세 문제는요. 단순한 관세 문제로 풀어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공급망 재편을 압박하는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은 반도체 패권 전쟁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이 삼성전자의 공장을 미국의 어디 한 군데 더 유치하고 싶은 거예요. 유치하고 싶은 건데
저는 이 문제도 큰 그림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AI 반도체의 수요가 모자라서 공급 부족 현상이 있어서 막 HBM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동안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뭐 이런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회사한테 정부가 R&D 자금을 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만드는 HBM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지난 한 3, 4년 동안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장이 100% 가동되는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HBM에 대한 수요 예측이 우선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용인 클러스터에다가 하냐, 해남으로 가냐, 뭐 어디 뭐 저 전북으로 가냐, 이것도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결국은 수요가 앞으로 시장의 수요가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한 그림 없이 계속 공장만 져서는 이거는 전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관세 카드도 이런 어떤 공급망 재편을 압박하는 카드인데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거냐. 이거의 핵심은 과연 대한민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대체 가능한 품목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아니면 쟤네 없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못해. 이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서 생산하는 거 없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 위치로 확보하지 않는 한 이러한 어떤 미국의 어떤 이런 관세를 통한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한 압박은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네. 그러면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품목 뭐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산업에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다 HBM 뭐 3E, HBM4 뭐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저는 풀스택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풀스택이라고 하면 그동안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제조하고 찍어내고 여기에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았지만 이제는 반도체를 설계하고 패키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서로 그러니까 칩넷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메모리 반도체와 이 로직 이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다 한 곳으로 모였거든요. 그래서 칩넷 위에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올라가고 모듈화돼서 그 주문형으로 그 회사에 맞는 반도체를 이렇게 끼워 넣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이것을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좀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고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도 이런 큰 그림을 그려 있는 어떤 기구로서 저는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하나가 뭐 거품론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AI 산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관님께서 앞으로 2, 3년이 AI 산업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를 하셔서요. 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앞으로 3년간 미래 100년의 구조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표준이 정해지고요. 지금 어떻게 누가 주도권을 쥐고 갈 거냐에 대한 이런 어떤 그 그림이 그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놓쳐버리면 우리는 계속 하청업체로 전략하고 부품 공급 업체에서 머무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쥐는 뭔가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5G에서 6G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6G 저는 통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는 전쟁을 하면 그 망을 부시는 것이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6G의 표준을 누가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과거에 CDMA 뭐 이런 어떤 통신의 어떤 표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떤 AI 산업에서의 스탠다드를 대한민국이 일정 부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서 나와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21일 수요일 전격식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